그러니까 지금 논의는 뭐냐면 그 부모의 사고 방식이 그 유태인 부모처럼 유태인 부모의 두 가지 마인드는 이거예요. 자기 자식은 신이 나한테 맡긴 것이지 내 새끼가 아니다예요.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자식한테 덕을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예요. 유태인 마인드가. 두 번째 중요한 마인드는 인간은 신과 함께 이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거죠. 공부를 하든 뭐 일을 하든 간에 그 두 마인드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하부타 대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신이 맡겼다라는 마인드에서 뭐가 나가게 되냐면은 모든 인간은 뭔가 자기만의 소명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장애인이 됐든 정응아가 됐든 뭐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맡긴 소명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는 뭐가 불가능해지냐면은 부모가 생각한 대로 부모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그 부모의 태도는 뭐냐면 이 아이한테 숨겨져 있는 소명은 무엇일까라는 마인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그런 어떤 열린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부모가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래요. 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 자체가, 조상님이 떠받들던 그런 문화 자체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어냈거든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자식이 출세하는 것을 자기가 출세하는 것으로 여기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죠. 학부모들은. 근데 그 마인드는 지속적으로 그 열린 대화를 가로막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유태인 마인드와 차이점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유태인 방식의 벤처기업과 유태인 방식의 교육을 들여온다 할지라도 그 많은 성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부모가 그 마인드를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세속적인 사람이 나름대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눈을 가릴 수 있었죠. 고객들의 눈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투명해진 사회고 그 장사꾼들이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서비스의 본질적인 의도와 진심을 간파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사꾼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그 장사꾼은 망하게 되는 시대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돼가요. 지금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지 이 자녀가 사람들 속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정말 잘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부모 밑에서 간혹 가다가 아주 잘 사는 아이들이 있다 이거죠. 전 잘 된다는 용어보다는 잘 산다는 용어를 이제 앞으로 좀 자주 쓰려고 합니다. 잘 된다는 것은 결과적인 생각이고 잘 산다는 건 과정적인 생각인데 앞으로는 잘 되려고 하면 잘 살지 못하게 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잘 되기 위해서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전부 또 기록에 남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SNS 같은 것으로. 그 기록이 또 전부 다 공개가 되는 그리고 네버 절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SNS 시대의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까요? 과거의 행적이 삭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쁜 놈을 찾아내기는 이제 더 쉬운 거죠. 반면에 좋은 사람 찾아내기도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소셜 펀딩 같은 게 일어나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10,000원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 계좌에 5억, 6억, 50억까지 들어와요. 이름 모를 사람들이 도와주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이 그 사람을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됐죠. 소비자 한 명이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걸 1인 권력 시대라고 하기도 해도. 자, 그런데 어쨌건 세속적인 부모 밑에서 잘 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좋은 멘토를 만났다는 거예요. 10대 때.
그러니까 그 도표에서 14, 15세 때 아이들은 논리적 기억력이 저 빨간 여기 숫자부터 15 보이죠? 논리적 기억력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고 이 나이 때에 자기 부모가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모든 그 자신의 두뇌의 초점을 멘토에게 맞추게 됩니다. 11살 이후에. 빠르면 이제 12살, 13살부터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아 나는 저 사람이 내 롤모델이다. 그러면서 자기 초점을 그 사람한테 맞추게 되죠. 근데 그것을 책 같은 것으로 스스로 부여를 받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 멘토를 만나게 되면은 그 부모가 아무리 안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잘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많았느냐? 예전에는 교육이라는 영역이 신성시되었었고 자본과 상관없이 자기가 받는 급여와 상관없이 아이들을 기른다는 것이 굉장히 신성시 여겨지던 때였는데 지금은 그게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게 됐다 이거죠. 줄어들게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신성시 여기고 자기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월급이 줄어들었잖아요. 기초적인 월급이.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생존 비용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신 있는 그 스승이라 할지라도 자기 처자식이 긁는 것을 보면서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학교 교사하다가 학원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생존 비용이 올라갔어요. 뭐 그렇게 된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양극화가 된 배경. 교육자들이 왜 갑자기 가난해지게 됐냐 이거죠. 예전에는 초등학교 교사 한 명만 있으면 가정을 살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두 사람이 교사를 해야지 한 가정이 돌아가느냐 이거죠. 실질적인 월급이 24%가 줄어들었거든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전 사회적으로 소신껏 따로 돈을 벌지 않고 제자들을 정성껏 가르치기에는 너무 팍팍해졌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능한 멘토들이, 그러니까 뭐 교수법이 뛰어난 멘토들이 유능한 멘토들이겠죠. 유능한 멘토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다 빠져있고 점점점 고액화되어 버렸습니다. 매달 100만원, 200만원을 써야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사교육, 교육 자체가 돈과 결부되게 되면서 뭐가 사라졌냐면은 진심과 사랑, 진정 어린 관심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의 두뇌는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고 여기는 사람한테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유능한 학원 선생과 학교 선생이 교수법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선생의 인성과 진심이 진실하지 않고 자식을 바라보는 게 자기 친자식이나 자기 손자처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두뇌가 그 파동이 스승과 제자 간에 그게 일치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안 생기더라 이거죠. 아이들이 그 사람을. 왜?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이게 사교육, 그러니까 교육에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생기게 된 가장 큰 폐해는 뭐냐? 사랑과 관심이 교육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좋은 멘토를 만나기가 힘듭니다. 진짜 자기 자식 사랑하는 멘토를 만나기 힘들어요. 그럼 이 이야기 결론 어디로 가야 되죠? 엄마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자식이 잘 될 확률이 거의 0%입니다. 지금 현대사회. 자, 물론 그 엄마가 돈이 많으면 가능성은 있어요. 왜? 좋은 멘토로 교수법이라도 좋은 사람한테 자기 자식을 맡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사랑을 주면 되잖아요. 그죠? 사랑과 교수법을 한꺼번에 줄 수가 있죠. 부모는 막 사랑만 주는 겁니다. 그죠?
난 너를 믿어,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죠. 맞벌이 안 해도 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오직 자기는 취미생활하고 문화생활하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난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유능한 돈을 많이 받는 유능한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죠, 자식을. 그럼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잖아요. 환상적인 조합이죠. 근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지금 강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교육 중에 하나가 최고급 사교육입니다. 한 아이당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교육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까 그 미국의 6명의 그 자녀를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다 보낸 그 한국인 엄마가 있거든요. 그런 부모들이 한국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다 머스카에 보내고 아이비리그에 보낸 엄마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엄마 자식들이 이미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유학을 가서 빈둥지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물론 자기 개발을 많이 하는 엄마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허전해요, 뭔가가. 근데 교육업체에서 그 엄마들을 섭외한 겁니다. 하숙을 좀 치세요. 우리가 학생들을 그 빈 방에, 당신 자녀가 공부했던 그 방에 우리가 학생들을 좀 추천해 줄 테니 그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고 자식들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공부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그 명문대에 간 그 자식 방에서 공부를 좀 하게 해주시죠 라고 설득을 합니다. 쉽게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업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에 한 명당 1,000만 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 자식한테 그 완벽한 그 뭐랄까 이미 성공한 그 엄마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미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굉장히 높은 그 부모 밑에서 하숙을 쳐버리는데 1인당 1,000만 원이에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몇 퍼센트나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자식 2명한테 매달 2,000만 원씩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대사회의 멘토는 엄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제 교육 대상이 중산층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민층이나 불민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지금 급속도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부동산 빼고 자기가 언제든지 가용할 수 있는 현찰 자산이 20억 이상이 안 되면은 그냥 서민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포함해서 50억에서 300억 사이 정도 되면은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교육이 교육하고 자본이 결부된 이 사회에서 서민층 이하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그 경쟁력 있게 그 부유층 자녀들이 받는 교육이나 그 교육 환경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스스로 잘하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서민층 이하의 그 엄마들이 잘하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그 아이로 하여금 동기부여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동기부여 능력. 말이 나온 김에 동기부여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창의성과 의욕과 동기부여가 되는 능력은 이 4가지가 만들어줍니다. 결핍, 선택, 변화, 운동. 그런데 부유층의 자녀들은 1번 그 결핍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유층의 자녀들은 선진국의 그 명문가 가정에서는 스포츠를 시킴으로써 아이들한테 결핍을 줍니다. 45분 동안 똑같이 축구를 해야 된다면 그 에너지를 쓰는 배고픈 그 기간을 참아야만 하는 그 결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어설픈 부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에 쌀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운동도 안 시키는 겁니다. 스포츠 시키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1번 결핍을 아이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이게 그 두뇌에서 창의성과 신경인자를 배출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번 선택과 변화. 나는 바이올린을 배울까? 피아노를 할까? 첼로를 할까? 하프를 배울까? 아이들이 뭔가 하고자 했을 때 그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수백 가지를 나는 단 하나도 거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뭐든지 다 시킬 수 있다. 내가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과 환경의 변화와 대인관계 변화와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돈이 들더라도. 그래서 2번, 3번은 서민층 이하의 부모가 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1, 2, 3번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자기주도적으로 자기 창의성과 동기부여 능력과 인내심과 이런 것들을 키우도록 해주는 그 배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엄마들이. 자, 4번째 운동. 이 운동이라는 것은요, 평생 동안 꾸준히 해야 돼요. 건강 때문에. 근데 특히 3살부터 20살, 10대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대 한 10년간의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10대의 10년간의 운동이에요. 3살부터 10세까지는 운동이 아니라 놀이예요. 놀이를 통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신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장난감 뭐 만들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자체가 운동이죠. 3살부터 10살까지의 만들기와 운동은 뭐냐면은 두뇌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 감각통합이라고 해요. 완벽한 감각통합을 위한 그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만들기 체험하고 그 오감 체험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풍부하게 하게 되면은 아주 준비가 잘 된 두뇌가 되는 것이죠. 근데 10세 때부터는 뭐냐면은 10살이 딱 넘어가고 나서 운동이라든가 노동은 뭐냐면은 그때부터는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인내심이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정교화, 운동의 정교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저는 집에서 다트게임이라도 시켜라 하는 거예요. 양궁이나 사격을 가르칠 돈이 없으면 다트게임을 시켜라 이거예요. 집에서. 농구, 그죠? 장난감 농구 그거를 시켜라 이거예요. 효과는 같다. 그 돈 들이는 거하고 효과는 같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 돈 안 들이고 어떻게 우리 아이를 어떤 그 파워인제로 길러볼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뇌를 알게 되면 그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민층에서 방법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쉬었다가요.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보고 쉬기 전에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한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래 알파벳과 한글이라는 것은 표음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호가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담고 있긴 한데 거의 담고 있지 않아요. 표의문자인 한자는 그 모양과 기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양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상형 문자에서 시작하잖아요, 한자가. 그런데 7세 이전은 아이들은 그림과 이미지로 지각하는 두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7세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지능 개발은 낙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서도 많이 함과 동시에 그 낙서에 한자를 포함시키게 된다면, 한자를 그림으로서 그 아이들한테 인지되도록 한다면 아무래도 언어 지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초등학교 이후에. 생각해보세요. 수능 시험 문제 중에서 한자어가 아닌 게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 10% 미만이라고 봐요. 우리가 일상 영어에서 70%가 한자라고 하거든요. 물론 시장 영어에서는 한자어가 좀 적겠죠. 시장 영어. 거기 막 일본말도 있고 막. 그러나 수능 영어 같은 거, 뭔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뭘 할 때 그 종이에서 뭔가 답을 찍어야 되는 거기는 90% 이상의 한자어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10세 이전에, 7세 이전에 한자,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써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림으로서 접근하게 하면 됩니다. 보여주기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쓰면은 조금 더 공간지각 능력에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자를 읽을 때하고 한글을 읽을 때는 두뇌가 활성화되는 부위가 달라요. 한자를 읽을 때가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펜글씨 같은 걸 쓸 때는 운동의 영역하고 공간지각 능력이 더 활성화가 됩니다. 한글을 쓸 때하고 한자를 쓸 때하고 달라요. 한자는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를 지속적으로 어려서부터 접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창의성이 좋을 확률이 아주 높고, 왜 그러냐면은 창의성에는 공간지각 능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크다고 그래요. 두뇌 연구가들에게. 공간지각 능력과 창의성의 연관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금 특허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유태인들한테 하브루터가 있다면은 중국인들한테는 한자가 있어요. 강력한 교육이 들어가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